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운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항상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근한 뽑기조차 한번 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운이 없는 걸 넘어서서 진짜로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품고 낳았을 때부터 저한테 끝없이 재수 없는 놈이라고 주문을 걸어 태어난 아이니까요. 저는 엄마가 원치 않는 아이였습니다. 끊임없이 바람피고 도박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종류별로 골라가면서 다 했던 아버지가 비명 행사하기 전 유일하게 남긴 흔적이거든요. 평생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납치되다시피 끌려와서 숨지기며 살던 2년. 어떡하든 도망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와중에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환호성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거머리처럼 붙어서 어머니 인생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가 스스로 발을 뺀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는 편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과 아버지가 벌려놓은 일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물으며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시달려서 계속 그렇게 구역질이 나고 픽픽 쓰러질 것처럼 힘든 줄 알았대요. 헛배부르고 속이 울렁거리는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안쓰럽다는 듯이 쭈쭈 혀를 차며 애 아빠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혼자 뱃속에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하는 얘기에 그제야 아차 싶어 검사했을 때는 이미 산딸이 거의 다 다가온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1달 반 동안 이 아이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 마음에 가슴을 쥐어뜯은 엄마의 원망과 함께 제가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생전 저만 보면 하셨던 말이 이거였어요. 태생부터 재수 없는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즉에 이 지긋지긋한 김간애랑 인연을 확 끊었을 텐데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너무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게 당연해서 그냥 그러려니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가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한번 말리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저희 엄마를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의문을 가진 건 사춘기 때였습니다. 대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존재 자체가 재수 없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제야 엄마에게 으르렁거리며 따져 물었었거든요. 제 말에 얼굴이 벌개진 채 한마디도 안 하던 엄마가 며칠 뒤 술에 취해 제게 털어놓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꽤 잘 사는 집 딸이었던 엄마는 친정집을 들락거리며 잡일을 하던 아버지에게 확 찍힌 후부터 인생이 꼬인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겁탈당한 후 부모님이 알까봐 숨기기 급급했고 그 마음을 악용한 아버지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 완전히 인생이 꼬인 거죠. 그나마 사랑이라도 받았으면 모를까. 들고 나온 폐물 다 사라진 채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는 엄마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구박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구긴 채 살았던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졌지만 저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만 거였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숨 푹 쉬며
그때부터 제 인생을 약간 자포자기하듯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예상했다는 듯이 그놈의 피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듯이 저를 보며 혀를 끌끌 한 번 차고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한테 조언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자식이 엇나가면 그러지 마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이라도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완전히 저를 포기하신 듯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내 인생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건 제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참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시만 해도 PC방이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 특히 특정 게임 하나가 진짜 전 세계를 휩쓸 때였는데 저 역시 그 게임에 미쳐서 정신 못 차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무조건 PC방으로 달려가 그 게임을 하면서 삼시세끼 다 PC방에서 라면으로 때우고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팀을 만들어 집중하는데 온 삶을 몰두했던 시기였죠. 그날도 팀끼리 게임에 집중하느라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들기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들기더라고요. 아이씨 누구야? 바빠 죽겠는데. 거친 소리와 함께 휙 돌아본 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진짜 툭 치면 푹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날 것처럼 비리비리하신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저한테 제가 먹던 라면을 좀 달라는 거예요. 순간 대체 뭐지? 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게임을 해야 되니 귀찮은 일은 후딱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의가 아니라 진짜 빨리 먹고 꺼져 라는 마음이 거의 100%인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휙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게임하고 있는 바로 그 옆 바닥에 주저앉아서 라면을 마구 드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게임에 열중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할아버지가 자꾸만 저를 찾아와 라면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웃긴 게 제가 라면을 주문하고 딱 제 자리로 라면이 배달을 와서 한 김이 식은 후에 젓가락을 대려는 바로 그 타이밍을 맞춰와서는 라면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2번, 3번 반복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20몇 살의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 저까지 그냥 굶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라면을 주느니 나도 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런데 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가 라면을 안 시키니 그 PC방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라면을 시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주변 상황에 무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면 먹을 돈이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컵라면 사 드세요. PC방 라면 비싼데 뭐하러 여기 와서 자꾸만 나한테 얻어먹어요? 아씨, 게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씨. 대체 왜 나를 방해하는 건데? 저는 거칠게 할아버지를 협박하듯 윽박지르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밖에 나가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나가서 먹겠다 그러면 내가 사줄게. 순간 약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PC방에 와서 라면을 거지처럼 얻어먹던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라면 먹으면 맛있으니까 자기가 사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가 피식 웃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돈이나 있냐고. 그럴 거면 할아버지나 사 먹지. 왜 나한테 와서 라면 국어를 하냐고 또 한 번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거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제 옆에 탁 주저앉아서 멍하게 제가 하고 있는 게임 화면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이고 귀찮아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 이제서야 나한테 아무도 재수 없다라는 말조차 안 하는 자유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노인네가 나타나 저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PC방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PC방 주인이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 어르신이 사실은 여기 건물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안 그래도 여기 세를 싸게 주고 계시고 저분이 그냥 와서 PC방 한 번씩 쓱 들러보는 게 낙이신 분이거든요. 저도 그쪽한테 왜 저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라면 그냥 드리겠다고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 꼭 필요 없다고 그러시고는 그쪽한테 라면 배달할 때마다 가서 얻어 드셔가지고 저도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좌불 안 속이고 미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좀 벙쪘습니다. 아니, 건물까지 가지고 계신 양반이 대체 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라면을 구걸하고 드시는지, 그리고 왜 자꾸 저한테 나가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잣집 노인네라고 하니 나가서 밥 한번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젊은 마음에 치기가 올라와서 어르신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럽시다. 나갑시다. 나가서 밥 한 끼 합시다. 그렇게 어르신을 따라 나간 날 저는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자고 저를 꼬셔서 아무 생각 없이 PC방을 나서 슬리퍼 질질 끌며 따라갔는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아니라 어디론가 한참을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탄천변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에 작은 천이 하나 흐르고 있었고 그 천이 좀 큰 강 쪽으로 연결되는 공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동네를 휘감던 물이 큰 강으로 들어가는 합쳐지는 장소였죠. 거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모래톱이 좀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 저녁마다 먹거리촌처럼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 몇 번 그곳에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늘 엄마가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구박받고 희롱당하는 것만 봐서 그곳에 발길을 끄는 지가 10년이 훌쩍 넘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가본 그곳은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음습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두 모여 즐겁게 얘기하는 유원지 같은 느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며 끊임없이 웃었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 술잔을 나누며 가볍게 밥을 먹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가만히 그곳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미친 것처럼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뭐랄까, 지독한 음지에 숨어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던 제 앞에 살아 움직이는 총천연색의 생생한 세상이 펼쳐진 걸 본 느낌이랄까요. 진짜 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그런 제 앞으로 그 어르신이 쟁반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쟁반에는 치킨 2조각,
떡볶이, 어묵, 그리고 당시에는 이름도 몰랐던 타코야끼며 낙지호롱 같은 그곳에서 파는 음식들이 하나씩 다 골고루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맛있었던 건 어묵이 송송 썰어져서 들어간 잔치국수였습니다. 쟁반을 받아들고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인 것이냐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PC방에서 게임만 할 때는 하루에 라면 하나 혹은 이틀에 라면 하나 정도 먹어도 배가 전혀 고프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원지에서는 마치 걸신이 들린 것처럼 먹으면서도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어르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간 곳이 없더라고요. 마치 그 PC방에서 저를 꺼내기 위해 잠깐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PC방에는 몇 번 또 왔다 갔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날 이후 PC방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제 일을 찾아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아니,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을지 몰라도 제가 재수가 없는 놈이라 하는 일마다 뭐가 잘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기껏 어디선가 돈 300이라도 모아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할라치면 제가 잡은 아이템이 유행이 지나버리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 아이템 자체가 매장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제가 취직을 하면 그 회사는 꼭 3, 4개월 안에 망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스스로 나는 파괴의 왕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몸 닿는 곳마다 다 망하고 실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좌절을 하게 되면서 저는 다시 지상에서 지하로 기어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니 그냥 자꾸만 인터넷 세상으로 또 도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다시는 지상으로 나올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과 함께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까지 정말 많은 것이 휘감을 때쯤 저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서 결국에는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어떻게 하든 한번 살아볼까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어묵 공장이었어요. 좌절하는 마음을 안고 어묵 공장에 딱 들어갔는데 첫날 갑자기 저를 처음으로 지상으로 꺼내주었던 그 어묵이 들어간 잔치국수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날 이후로 제가 잔치국수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준 맛있는 국수였는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 냄새에 그날의 어묵국수가 떠올랐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아무리 재수없는 놈이라지만 이렇게 몇백 명 일하는 공장까지 망하게 하겠냐? 라는 마음으로 충실히 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다 포장된 어묵을 꼬치에 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언뜻 보면 삼촌? 아니면 아버지 나이뻘 정도 되는 어르신이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셨거든요.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공장 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 속의 얘기를 툭툭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쩜 그런 인생이 있냐며 깜짝 놀라셨던 그분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는
참 귀인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얘기를 아무런 토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기 산 넘어가면 작은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땅을 꾸준히 파면 대박이 날 거야.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미쳤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내에서도 약간 따돌림까지는 아니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상대 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 사람들 말대로 약간 정상은 아니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공장 3교대 업무가 끝나고 아침 일찍 공장에서 나오는 날 그분이 얘기한 그 땅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려진 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체 여기 땅을 파면 뭐가 좋다는 거야? 라며 둘러보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선가 쓱 나타나 제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번 해보고 싶어? 왜 내 땅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이 땅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해. 자네가 한번 읽어볼 테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PC방에서 저를 나오게 해준 것도 어묵국수였고 그 깜깜한 공장에서 어쨌거나 저를 밝은 햇빛 아래로 내놓는 것도 어묵과 관련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래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옴팡지게 재수없는 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행운이라는 것을 믿어볼까라는 허망하고 어이없는 생각이요. 뭐 어디 딱히 갈 데도 없고 공장 한편에 있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간신히 잠이나 자는 신세인데 여기에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놓고 햇빛 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러겠노라 얘기했죠. 그분은 씩 웃으면서 땅 한편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리키면서 대충 치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고는 그 컨테이너 하우스 열쇠를 진짜 덥석 주시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어디론가 끌려가서 장기 싹 털리고 새우잡이 배 같은 데 팔리는 거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인생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날부터 컨테이너 하우스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숲풀이 무성해서 벌레가 가득한 그곳에 덜렁 놓여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라니 뭔가를 안 하고는 못 베기긴 하겠더라고요. 하다못해 하우스 주변에 있는 풀이라도 좀 베야 벌레 없이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공장 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풀을 베고 또 며칠에 걸쳐 돌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 풀과 나무, 돌과 덩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땅의 모양새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집터였음이 분명했을 흔적이 보였습니다. 폐자재가 쌓여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집이 있던 자리더라고요. 석가래, 모퉁이 돌 같은 것들이 풀에 가려져서 무너진 폐자재처럼 보였던 겁니다. 조금씩 공부를 해가며 그 집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수도시설, 전기시설 다 되어 있는 곳이어서 제가 조금씩 보수하니 얼추 집다운 꼴이 갖춰지더라고요. 중간중간 그 어르신이 공짜로 이 공간을 정리할 인력을 찾으신 게 아닐까.
깨끗하게 다 정리해두면 와서 나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뭔가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가꾸면서 집에 안방이었을 것 같은 자리를 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속에서 엄청난 금붙이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 그 금붙이들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죽 가방 안에 진짜 엄청난 금붙이가 들어있었고 그 가죽 가방이 다시 비닐로 2번, 3번 쌓여 있더라고요. 가죽 가방이 좀 삭기는 했지만 그 안에 금들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마치 장독 속에 보관된 김치처럼 금붙이들이 나오는데 한동안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 가방 몇 개 분량에 가득 들어있는 저 금 중에 일부만 슬그머니 갖고 가도 제가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땅을 잘 읽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땅 주인 할아버지는 여기에 이 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이 땅을 그렇게 일구고 파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나한테 그걸 왜 알려줬을까? 혹시 이거 엄청난 함정인가? 별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꼬박 고민하다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근처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저한테 그 땅을 한번 갈고 가꿔보라고 하신 이유도 말씀 않고 이후에도 일절 참견을 안 하셔서 이후에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제가 찾아가니 할아버지는 같이 밥이나 먹자며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않고 저를 일단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어묵이 듬뿍 들어간 잔치국수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이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에 가만히 국수를 바라보고 있던 그때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정말로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으로 맺혀있던 사람이 바로 너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랑 네 엄마지. 본인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딸내미 인생 망치고 손주까지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 자책하다 돌아가셨거든. 그나마 암 선고 받으시고 시한부 사시면서 너 찾아내서 그놈의 PC방 밖으로까지 꺼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살피지 못했다고 끝까지 네 생각하다 돌아가셨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죠. 제 표정을 보고 그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삼촌이다. 그리고 네 엄마가 내 하나뿐인 누나였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님이라 나를 엄마처럼 보듬고 키웠는데 누님이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것도 모르고 내가 챙기질 못했다. 그 금붙이들은 다 네 할아버지가 네 엄마 앞으로 남겨놓았던 것들이야. 저 땅도 할아버지가 꼭 너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땅이다. 그런데 네가 정신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 돈이며 땅이며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혼자서 그래도 주섬주섬 땅 일구고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걸 봐서 이제는 나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다. 그래도 네가 참 운이 좋은 놈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찾아 헤맸는데 흔적 없다가 그래도 자기 발로 기어들어온 게 내 공장이니 너도 참 그래도 뭔가 받아먹을 복은 있는 놈이었나 보다.
네, 그랬습니다. 그분은 제 삼촌이었고 저를 PC방 밖으로 꺼내주신 분은 제 할아버지였던 거죠. 처음에 할아버지와 삼촌, 즉 외갓집 가족들은 엄마가 정말로 눈 돌고 사랑에 빠져 남자와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셨다네요. 사랑에 미쳐 인생 던진 철없는 거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고 모른 척 살았는데 뒤늦게 엄마가 아빠에게 거의 납치되다시피 끌려가 억지로 살았다는 걸 알고 땅을 치셨답니다. 그제야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는 중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신 후였고 저는 PC방에서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들어오셨대요. 왜 엄마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제가 달겨들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원망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무서워 그렇게 제 옆에서 라면만 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 할아버지의 몸에는 나쁜 종양들이 가득했고 제가 정신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결혼도 않고 혼자 살고 있던 삼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삼촌도 저를 찾으셨대요. 하지만 제 흔적을 간신히 찾으면 또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했다네요. 한참 제가 이 일 저 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 때 얘기인 듯 했어요. 자신의 사업을 미뤄두고 저만 찾을 수는 없으니 마음에 부담을 가진 채 세월이 흘렀고 그러다 제가 제 발로 삼촌의 공장으로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제가 어묵국수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도 영 틀린 건 아니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공터에서 사주신 어묵국수의 어묵이 삼촌네 공장에서 만든 것이었다네요. 여튼 저는 그렇게 외갓집에서 땅과 금부치를 물려받고 순식간에 수백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다질 자신이 없어서 삼촌을 통해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 이후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보려고요. 분명 태생은 재수없는 아이였지만 혹여 저처럼 본인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만은 희망이고 싶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